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영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님 그리고 정윤아 씨와 함께 남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남북의 군사력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북한이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네.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발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북한이 오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판을 해서 도발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윤아 씨 뭐 잘 아시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하기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한계가 많고요. 도발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전략적 도발, 뭐 짧은 거부터 긴 거, 아시습니까? 미사일 쏘는 거, 그다음 핵실험 이런 게 전략 도발이고 국지 도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뭐 아니면 지피 총격 이런 게 이제 국지 도발, 전술 도발인데. 전략 도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국지 도발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파장도 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4월 총선, 그다음에 10월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도발의 수위, 그다음에 방식 결정할 것이다. 이런 것들 결정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소위 흔적이 잘 없는 누가 저지르는지 모르는 도발 있지 않습니까? 테러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사이버는 뭐 지금도 물론 공격받고 그렇죠. 있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국지 도발 같은 것들이 좀 더 두려운 게 네. 전면적인 도발보다도 네. 국지 도발을 하니까 네. 남한 사이가 분열되잖아요. 네. 이게 뭐 북한이 했네 안 했네 네. 뭐 다른 음모론이네 그런 게 그 도발 자체보다도 네. 파장되는 그 영향들이 무섭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도발 유형이나 이런 것들 결정할 수도 있죠. 어떠세요? 그 윤아 씨는 이제 군인 가족이고 군사 훈련 경험도 있으니까 단순히 총 쏘고 이런 것만 배웁니까? 이런 심리전 이런 것도 이렇게 배우나요? 그 사실 김정은 정권에 와서 막 ICBM이 뭐 어쨌든 활용 점정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뭐 전자전부대 완전히 그 까마귀처럼 하고 나가요. 그 열병식 할 때 보면 걔네들이 이제 다 그 심리전단 애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김정은이 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김정일 때부터 인민무력부 간부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전쟁은 총알 전쟁이 아니다. 정보전이다. 그래서 심리전을 해야 된다. 그때서부터 이미 북한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받아들여서 여론전, 심리전 모든 걸 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금 김정은에 와서 아버지 잘 만나서 핵수저로 태어났고 아버지 잘 만나서 지금 이런 전자전부대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만든 게 아닙니다. 거기다 전만 떡 찍는 거예요 지금. 야, 여기 북한에서 진짜 군인 중에서도 이거였을 것 같아. K 방산산업을 좀 짚어볼게요. 사실 우리가 6.25 전쟁 때는 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네. 저 경운기도 없었던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10위권이라고요? 세계 네. 10위권. 야, 격세지감, 네네. 알목상대인데요. 이번에 폴란드의 방산 수출 대박 난 건 아시죠? 네. 네, 이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전의 영향이긴 한데 방산 수출이 173억 달러 이제 세계 우리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고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수출된 것 중에 K2 전차가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라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걸로 평가받는 전차 경쟁에서 이겼는데 근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요. 2차 대전 때도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던 나라인데 1940년대 1940년대에 우리나라는 뭘 쓰고 있었죠? 그때 우리는 코달구지 끌고 다닐 때예요. 그때 이미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드는 나라. 그게 그 전차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짜 정말, 우리는 네. 진짜. 어. 왜 그러면 한국 걸 채택했냐 물어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그건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역시 빨리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또 AS가 잘 돼요. 그래.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일단은 빨리 갖다 주면 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폴란드가 급했다고요. 그쵸. 예, 그런데 독일은 예를 들어 지금 주문하면 5, 6년 걸리는 또 거예요.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4달 만에 갖다 주겠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쉽게 한 거죠. 리얼리? 근데 진짜 4달 만에 부두까지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신뢰도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높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5-60%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 넘버원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아직도 뭐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좀 더 기술력도 갖춰야 되고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비해 보면 그렇죠. 정말 큰 발전을 이번에 뭐 합니다. 아덱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흥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여러 자료를 볼 때 재래식 무기에서 군사력의 우위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위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고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대비해서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제 국방 우리 이제 혁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국방 기업입니다. 그 핵심 과제가 이제 AI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면 AI 있고요, 드론, 로봇, 빅데이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군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 드론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군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이고, 또 하나 문제가 북한군 128만 명, 한국군은 지금 정규군이 50만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인구 절벽 때문에 애를 안 낳지. 정말 대학생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 줄어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 병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50만 병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50만 중에 이제 간부가 20만, 병사가 30만이에요. 근데 2040년 되면 군대 들어갈 수 있는 남자가 1년에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를 많이 보강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 역시 또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숫자도 맞아요. 중요하다는 게 우리에 있기 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그 추세가 전쟁의 추세가 국지전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분쟁이 대표적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전쟁이 동시에 연관돼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네. 북한인데 우크라이나전 이런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교훈이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전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SNS죠. SNS 통해서 가짜뉴스 뿌리고 가짜뉴스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싸운 것들 막 부풀려서 자랑도 하고 이런 것들을 표게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뭉뚱그려서 인지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기본적인 또 중요한, 역시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 병사들이 정신력이 무너졌으면 아마 우크라이나 벌써 항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객관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 버틸 거라고는 초반에 아무도 예상하지 아무도 예상 못했죠. 못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바탕에는 정신력이 있다. 정신력이 중요하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네. 북한보다 우리가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물론이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마스는 어떻습니까? 하마스가 북한산 총이 찍혀서 굉장히 네. 화제가 됐었고 네. 실제로 북한이 많은 것을 전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게릴라 전술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패러글라이더, 동력 있는 패러글라이더 타고 침투하는 것도 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특수부대 훈련할 때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북한이 우리 청와대 똑같은 모형 만들어서 그런 훈련한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에서 제일 힘든 고생하는 게 뭡니까? 땅굴이에요. 땅굴 관련해서도 북한이 이제 그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분명히 이제 하마스로부터 또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또 데이터를 쌓았겠네요. 네, 그렇죠. 실전 데이터를 예. 분명히 또 받아가지고 또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왠지 유나 씨네 집에서 이렇게 하마스 뉴스 딱 떴을 때 아버님이 말씀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어떠셨어요 혹시? 아니 자강도에 땅굴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땅굴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교 하다가도 막 사이렌 소리 울리면 땅굴로 들어가고 이랬는데, 한 번 들어가면 그 안이 굉장히 도시화되어 있어요. 어디에는 뭐 교실, 어디에는 뭐 교장방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많이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땅굴 안에 들어가서도 살수 있게. 오랫동안 버틸 수 안 있게끔 나와도 되는 돼요. 거죠. 생활할 수 네. 있게끔 되는. 네, 2회에 걸쳐서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님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또 우리나라 군사력에 대해서 좀 샅샅이 짚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첨단 국방 기술이 북한보다 앞서는 것 같아서 안심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그만큼 해내야 될 과제도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적을 과소평가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피지기 해야 됩니다. 전문가님과 이런 그 탈북민 군 출신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적을 똑바로 네.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네. 윤아 씨 말씀 듣고 새롭게 배운 것도 있고요. 15살 때 몸으로 이렇게 체험했던 그러니까요. 예. 통일 담담 2024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통일 담담.